소수 의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소수 의견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존중해야 될, 그러나 놓치기는 쉬운, 놓치기 쉽지만 존중해야 될 의견이 소수 의견이고, 그리고 저의 해석으로는 소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적을서 소수도 있지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소수가 있습니다. 그 소수 의견도 중요합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값진 의견. 예. 소수 의견이 모여야 다수가 되거든요. 소수 없는 다수는 없다. 점에서도 이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소수 의견에 한번 출연도? 예, 뭐 부르면 가야 되죠. 소수 의견 박혜진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런 비보에 국민들의 충격이 컸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말에는 통찰과 신뢰 그리고 품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동자와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이었고 소수자, 약자를 위해 강자 앞에 당당했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참으로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움을 담아서 추모하는 이유일 겁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우리 패널분들 중에는 혹시 노 의원과 혹시 인연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이제 좀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압축적으로 많이 만나 뵀던 적이 있었어요. 한 2007년도에 민주노동당 당내 경선을 치를 때였고, 제가 이제 캠프에 들어가 있는 제일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랄까, 그거는 이제 그때는 후보시죠. 후보랑 이제 캠프 관계자로서 복도에서 뭐 화장실 가거나 할 때 마주칠 때 굉장히 수줍은 소년처럼 웃었던. 네. 어떻게 보면 토론을 능수능란하게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유들유들한 정치인 아니냐라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석에서 그렇게 말씀이 많지 않으시고. 맞습니다. 예. 뒤에서는 정말 말씀이 너무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좀 샤이한. 그러니까 무대 체질의 이면이었던 것이죠. 그 노회찬 의원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자신이 꿈꾸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법안 마련하는데 굉장히 열심히셨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1호로 발의를 했던 것이 이제 호주제 폐지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건 또 실현되기도 했었고 아마 그것이 가장 크게 기억이 남을 것 같고, 그리고 장애인 차별 철폐에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대표 발의해서 앞장을 섰던,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안들을 정말 셀 수 없이 냈던 그런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네. 지역의 지역구도 많이 챙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역에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GM 창원 공장이랄지 아니면 STX 조선 그리고 성동조선 등 노동 현안들이 많았거든요. 문제 있을 때마다 노동자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장을 찾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노조 면담을 통해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진주 의료 문제에 있어서도 앞장서셨고, 홍준표 전 지사 시절에 학교 급식 관련해서도 학교 급식법 개정안도 직접 발의를 했습니다. 들어보면 수많은 진보적 의제들이 이제 그의 손을 거쳐서 현실이 되기까지 늘 현장 속에서 소수자, 약자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정치 유산, 앞으로도 소수자들에게는 큰 버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경남도 이제 몇 퍼센트나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란? 1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만들어진 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도 뭐 하는 건지 모르는 부분들. 그렇죠. 결과죠. 결과로서 보여지는. 주민 예산 편성. 주민들한테 예산 편성권을 돌려주는. 다 같이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가 될 리가 없잖아요. 아마 안 할 거예요. 재정민주주의. 세금을 낸 사람이 편성과 집행 심의 의견을 반영해야 돼요. 네, 주민 참여 예산제. 이게 뭐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도 좋은 제도처럼 느껴지는데 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주민 참여 예산제도 말 그대로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편성 내용을 결정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빼내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의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는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곳에서 아이러니하네요. 시작을 하게 됐어요.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노동자당 쪽이 이제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선거에서 이기면서 행정 권력을 쥐게 된 거죠. 네. 근데 의회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조폭 같은 사람들이라거나 호족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주민들과 손을 잡자라는 취지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을 했고 포르투알레그리 시민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이 해마다 이 제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4년에 광주시 북구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관료 중심의 예산 운영을 참여와 공개 중심의 행정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령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그 전에는 이제 위로부터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었다면 이 주민 참여 예산제는 아래로부터 의견 개진부터 과정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죠. 어떻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현재 시스템을 보면 그 홈페이지에 항목별로 우선 투자 부분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교육, 문화, 교통 이런 식의 의견들을 들어서 어느 부분에 더 예산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공청회를 열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근데 이제 절차에 규정된 것이 아주 세세하진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시라든가 군 이런 단체장들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꼴랑 설문조사 실시해놓고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지자체들도 있었고요. 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든다거나 했을 때 이 권한, 이 위원을 임명할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동장들이 그냥 임명을 해버리면 동장이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위촉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보가 가장 큰 문제예요. 주민들이 몰라요. 참여예산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모릅니다가 아마 대다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이 우리 경남도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8%에 불과했고요.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만 알고 있고 나머지 10명 중에 7명의 경남도민들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잘 되겠느냐. 소위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조례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8개 시군 가운데 4개 시군이 주민참여 예산이 0원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바뀐 게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라는 거거든요. 위원회를 만들라는 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단년대로 끝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2년 내지 3년을 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어요. 주민들이 만든 거랑 다 옳은 거랑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실효성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은 빼고 다른 걸 한다라 할지 이런 그런 부분들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의미가 있죠. 근데 아마 안 할 거예요. 예산위원회라고 했을 때는 보통 때 주민들이 냈던 건의들을 다 취합을 해요.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이것을 통과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것도 하기에 달려 있어요. 공무원들이 여기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주관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난색을 표명하면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공무원들, 지자체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이것을 주관하느냐에 실질적인 운영 내용이 많이 달려 있고, 그리고 평소에 주민들한테 접수되는 그 내용들이 별로 없다면 시민위원회도 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러겠네요. 근데 이게 경남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그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는 곳이 바로 여기 진주라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최근에
조례 개정 관련해서 네.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조례입니다. 진주시는 알맹이 빠진 지금의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는 하나 이 위원회가 주민들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이 들어와서 이 예산을 새롭게 한번 편성해보고 의견을 내는 구조가 막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그 의견, 주민 예산 참여를 통해서 올라온 예산을 실제로 그걸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심의 권한은 없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그 조항을 넣으면 그런 의결권도 그 조례에 의해서 가지기 때문에 부분무구에도 검토를 해도 이 정식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방재정계획위원회가 시의원도 있고 민간위원도 있고 우리 공무원도 있고 이래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방향을 잡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일단 출발을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최근에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주민참여예산 개선 추진단을 먼저 구성을 합니다. 분야별로 지금 릴레이 토론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합쳐서 오늘 토론회를 갖겠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 주십시오. 그래갖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 매년마다 분야별 토론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이제 모든 시민에게 일어났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분야별 토론회 자체의 계획을 갖다가 공지를 하고 참여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우리 시가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 모형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모델. 그렇죠.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주민참여예산 기구를 갖다가 제대로 만드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건 좋은데 마치 이게 수건사업 해결해주는 창구처럼 비칠 수도 있다. 네, 이제 주민수건사업에 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주민수건사업비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그것부터 주민참여예산제 도마 위에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고 문제는 그런 주민수건사업, 뭐 어디에 놀이기구를 만들어 달라, 도로를 재포장해 달라,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모든 사업 예산은 주민참여 예산의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5억 원, 10억 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작은 시책일 뿐이고요. 주민참여 예산제 전체의 큰 흐름은 우리 시의 모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시민들과 같이 의논하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보면 아까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네요. 그렇죠. 실제 조례를 보면요. 시장은 할 수 있다. 예. 시장은 줄 수 있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줄 수 노력해야 한다는 알아서 해라. 네네. 줄 수 있다. 통역입니다, 통역. 줄 수 있다는? 네. 안 둬도 된다. 네. 그래서 시장의 의지가 정말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되는 지자체의 사례들은 대부분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누가 단체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가 천차만별로 갈리는 거죠. 예.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 가지 조직이라면은 저희 기존 조례에서는 연구회, 그다음에 위원회, 협의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또 필요한 조직 중에 하나가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예산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주민참여예산학교라는 것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아시고 자기 의견을 내고 그 의견들이 주민협의를 통해서 모아지고
그렇게 모아진 의견들이 지역위원회에서 같이 의논이 돼서 예산안으로 짜여지고 그렇게 집행이 된 것들이 연구에서 이 전반적인 과정들이 올바로 된 것인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집행부에다가 의견을 내는 거. 이게 하나의 어떤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돌아가야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원래 취지대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뭔가 필요한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뭐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네. 국내에는 어때요? 이렇게 좋은 사례가 없을까요?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안성시의 안성의 아고라 참여 예산이 답이다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지역 대학생하고 어떤 주민 참여 예산 동아리를 구성해가지고 경험을 하게 만든다든지 노인이나 장애인 좀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참여 예산 마이크 제도를 만들어서 구두로 녹음을 하면은 그것이 사업에 반영이 되는 그런 제도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네. 서울 도봉구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 실명을 말씀드리면 최명숙 주민이 제안한 쌍문사동의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인도 만들기. 네. 김애선 주민이 제안한 창사동에 장애인 유도 보도블록이 있잖아요. 네. 설치의 부분도 이 주민 참여 예산제로 시행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은 사업을 창안하기 힘든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네. 실제로 주민 참여 예산을 하게 될 경우에 네. 이 시설들에다가 좀 표지를 달아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네.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제안자분께서 동의하신다면 이분의 뭐 성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공개할 수도 있겠죠. 그 장소에다가 이렇게 사인보드 제작해서 이렇게 부의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안했어요. 그러면 또 참여를 늘릴 수 있고 자부심을. 그러네요. 자, 주민 참여 예산제도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주민이 없는 사업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소수 의견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도 이 아이템 마무리하죠. 네,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소수 의견 제13회 모든 납세자는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 책임을 물을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곧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단체장과 의원들끼리 예산을 부어대면서 재정이 다 타버렸습니다. 네, 이제 주민 참여를 통해서 불판을 갈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제대로 시행하면 표가 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가 얘기하시니까 권위가 있어 보이네요. 표가 있다는 것이. 네. 정말 표가 될 것 같아요. 네. 숫자로 세상을 읽는 남자 권순정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아주 민감한 주제 들고 오셨다고요? 네, 정말 민감한 주제입니다. 바로 개고기 문제이고 동물 보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개고기 금지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겁니다. 굉장히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사육되다가 도살되고 있습니다. 개고기 반대 집회로부터 불과 50m 거리에선 육견 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가축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야 되고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분류돼 식용으로 기를 수는 있지만 정작 합법적 도살을 규정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지난달 시작된 개 도살 금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긴 가운데 개고기 찬반 양측은 도심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법률상 봤을 때 개의 위치랄까요? 약간 이중적인 거예요. 그렇죠.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입니다. 가축으로 돼 있는 거죠. 축산법이니까. 그리고 축산물 가공법에는 처음에는 축산물이었어요. 그런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금 개는 축산물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어떻습니까? 네, 확 격상되죠. 동물보호법에서는. 예. 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라고 또 정의가
고양이, 토끼 등과 함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라고 돼 있고 또 철저하게 이제 학대가 금지되고 보호되는 그런 동물이죠. 예. 여기서는 가축이고. 법관이 완전 상충되네요. 네. 축산물이 아니고 가축이 아닌 거잖아요. 네. 반려라는 반려자라는 표현도 있듯이 반려라는 굉장히 높은 표현을 쓰고 있는. 자, 이번에 나온 이 두 개의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 이성돈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을 보면요. 개가 아까 말씀드린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이에요. 그런데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축산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도축해서 축산물로 취급되면 안 되는데 지금 그게 계속 팔리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뭐 사철탕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거 팔면 안 됩니다라고 신고를 해도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예. 축산물이 아니니까 단속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도 합법도 아닌 영역에서 계속 이렇게 도축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이 규제를 안 받으니까 가축의 정의에서도 개를 빼자. 이게 지금 이상돈 의원의 축산법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그 이제 동물보호법 개정안 올라와 있는데요. 표창원 의원이 발의를 했고,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단순히 개식용 금지 법안이냐 그게 아니라 초점은 임의도살을 금지한다. 임의도살을 금지한다는 것이고 원래대로였다면 동물을 죽일 수 있대 특정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 였다가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어떤 식으로든 죽이면 안 된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이렇게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임의적인 도살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고요. 도살을 하더라도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실질적으로 본다면 개식용을 원전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보신탕을 이제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랄까요? 예, 이게 과연 끝났을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민 여러분들께 물어봤더니요. 그래서 경남 도민들의 여론은 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을 막자라는 것을 찬성하는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남 도민들은 그 금지를 찬성한다. 도살 금지를 찬성한다. 이 여론이 높게 나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국 단위 조사는 어떤가? 이게 좀 다르다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요즘에 그 쟁점이 되는 현안이다 보니까 리얼미터가 그 지난 6월 22일에 비슷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은 반대가 51.5%로 많이 나왔어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 반대는 식용금지법을 반대한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은 기본적으로 경남에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식용을 금지하는 것 찬성 여론이 모든 지역 중에 높습니까?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식용 금지에도 찬성 여론이 경남에 상대적으로 높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사 결과하고 전국 단위 조사 결과는 일맥상통하는 거지요. 그래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약간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2017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 개 사육 시설을 보면은 경남의 그 개 사육 시설이 인구 비례로 따지면 가장 적게 있어요. 경남 도민들이 특별히 동물을 더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분석하는 게? 일단은 저는 경남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어떤 자연적인 그 배경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부 경남의 내륙 지역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많은 인구가 바다 해안 벨트에 있는 과정 속에서 이 먹는 식문화 자체가 해산물이라든지 진주 같은 경우는 또 짱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짱어요? 짱어 아닙니까? 짱어는 뭡니까?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놀래야지. 저는 종교적인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쪽은 사찰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숫자도 많고, 특히 이제 살생을 금하는 불교 문화 때문에 그걸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저는 그 어머니가 이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 안 먹거든요. 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머니 절에 다니시는데 종교적인.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안 먹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불교 신자 비율이 높습니까? 그거까지는 잘 보시진 않으셨죠? 취재를 안 해봤는데요. 설탕 얘기했죠. 가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경남에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해인사, 통도사 이런 절들도 있고 불교 문화 영향이 좀 크게 작용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권순정 팀장님 생각이 더 가깝습니다. 아, 그런가요? 먹을 게 많아서. 여기 뭐 드시고 싶습니까? 여론조사에 보니까 해산물이요. 여론조사에 보니까 이 지역별로 찬반 여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동부권이랑 남부 해안권이 더 높아요. 찬성 비율이. 네. 세밀하게 보시네. 네. 그래서 도살 금지 찬성 비율이. 네. 예. 그래서 이쪽이 해산물을 더 드시고 뭐 게라든가 이쪽은 별로 먹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 좀 이 데이터에 나온 게 아닌가.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다른 지역에서는 이 개고기를 대체할 대체지 예를 들자면 해산물도 그걸 풍부하지 않고 뭐 다른 대체 음식이 없어서 그래서 개고기 식용을 찬성한다 역으로 네. 그렇게 이해하기는 또 설득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 다른 분한테 맡겨요. 넘어가세요. 주장을 확실히 하셔야죠. 조금 발끈하셨어요 지금. 네. 뭐 이 의견은 그냥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으로 예, 남겨두고. 근데 그 김선우 평론가한테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정치 성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그 개식용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봅니까? 그런 거 정말요? 글쎄요.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 게 뭐 하나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방의원 때 의원들끼리 회식하러 갔는데 그 사철탕을 파는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당시 한나라당 소속 모 의원은 어떻게 게를 먹냐 안 드시고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의 의원을 아주 좋아하셔가지고 침이 막 흐를 정도로 그렇게 그런 경험도 있고 제가 동물보호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초창기에는 오히려 보수 성향 회원들이 더 많았답니다. 진보 성향 회원들이 많이 들어온 건 최근의 일이고 그것은 그만큼 이제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로 뭐 특별히 비화되지 않는다면 보수 성향, 진보 성향의 동물 문제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왜 제가 이제 여쭤봤냐면은 실제 경험을 들어보고 싶은 것은 그 조사 결과가 진보 보수 중도 관계없이 조사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네. 찬반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명제는 아무래도 그거 아니겠어요?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맞습니다. 그 개인적인 경험? 네. 반려동물을 길러본 적이 있는지를 같이 물었거든요. 네. 그래서 교차 분석을 해봤더니 전혀 길러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금지 반대가 더 높았어요. 근데 반면 이제 현재 키우고 있다라고 한 집단에서는 금지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무려 60%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금지는 도살 금지에 도살 금지. 대한 찬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분명히 문항이 개고기 먹는 게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도살 금지에 대해서 찬성 반대. 네. 그 금지라는 법적인 강제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는 개고기 먹는 거 싫다. 남들도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도살 금지까지는 아니지 않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고기 자체에 대한 뭐 호불호, 찬반하고 개고기 도살 금지에 대한 찬반을 헷갈리시면 안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식용 개 도살 금지에 대한 도민 여론, 여기에 대한 이유도 저희가 물어봤는데요. 식용 개 도살 금지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 역시 돼지, 소처럼 가축이다. 이런 시각 때문이고요. 아까 짚어봤듯이 현행법상에서는 그 축산법에 개가 가축이라고 보는 시각이 일부 여전히 남아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패널들은 개는 가축으로 보시나요? 가축을 기르려면 이렇게 좀 빠른 시간 내에 길러서 빨리 키워서 그리고 잡아먹어야 되는데 개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성이 전혀 없잖아요. 개를 키우면 밥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 저희 사람하고 비슷하게 먹는데. 이제 꼭
이런 논란이 나올 때 하는 말씀이 아니 소나 돼지는 그럼 뭐 그렇게 다르냐. 개하고 그렇게 차등을 둬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소, 돼지도 반려동물이 될 수 있다. 이런 과감한 주장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돼지가 옆에 있다. 예, 그 정도면 제가 반려동물이라고 인정을 해드릴게요. 예. 요요요 해가지고 소가 막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발도 이렇게 올리고 이러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명백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장은 좀 억지다. 그러니까 분명히 개는 또 고양이는 다른 부분이 있죠. 반대로 그러면 이제 식용개 도살 금지를 찬성하는 이유, 아까 이제 경남도민들은 찬성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왔었죠. 네, 그 그러면, 찬성 이유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식용개를 이제 먹어서는 안 되고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육을 하거나 죽이는 도살하는 방식들이 여러 비이상적이고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지 하는 어떤 비인도성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1위가 나왔습니다. 81.5%고요. 여기에 대한 지적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네. 경기도의 한 개발 제한 구역. 입구부터 악취가 풍기고 개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개 사육장 주인이 도살을 위해 개를 밧줄에 묶어 철장에서 막 끌어내려던 상황. 승강기가 벌어지자 개 사육장 주인이 개를 발로 차 철장에 도로 집어넣습니다. 사육장 환경은 열악함 그 자체입니다. 굶주린 듯 뼈만 앙상하고 피부병에 걸린 개들이 5-6마리씩 철장마다 들어차 있고 막 태어나 눈도 뜨지 못한 강아지를 포함해 200여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철장 밑은 배설물이 수십 센티미터 높이로 쌓여 있고 사료통엔 썩은 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개가 깨끗하게 키워지겠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개가. 철장 바로 앞에서 개 도살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개를 잡기 위한 도구와 개 사체가 비위생적인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법령이 없어요, 그게. 개를 잡지 말라는 법령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차라리 개를 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위생관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소, 돼지, 닭처럼 제대로 규제하자 이런 목소리? 실제로 이 시도는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김홍신 의원이 개고기 양성화에 해당하는 법안을 실제로 발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축산물 가공 처리법 개정으로 이제 이거 양성화하자 차라리. 그러면서 이제 식용은 그대로 가자. 뭐 이런 입장이었던 것이고. 2번이나 개정을 시도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개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것 같아요. 뭐인 듯, 뭐 아닌, 뭐 같은 개. 예.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 삼중적 지위인 것 식용을 같아요. 금지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양성화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김홍신 의원 쪽 그 법안도 발의가 됐지만 결국에 실현은 되지 않았던 그리고 이게 굉장히 사람의 어떤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인터넷 댓글에서 이 주제로 달린 그 글들을 보세요. 엄청나게 감정적인 글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격렬한 싸움의 주제가 되기 쉽고 정치인들이 쉽게 나서고 싶지 않은 그런 분야의 주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흐름은 어느 정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딱히 명확하게 금지 만드는 것까지는 양성화 나가려고 하면은 이제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붙으니까. 자, 이런 간극을 좀 없애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공급의 입장에서도 최근에는 수요를 담당하고 있던 재래시장에서 게시장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성남, 부산 같은 경우도 폐쇄가 됐거나 아니면 업종 전환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이 개고기 자체를 법으로 금지했을 때는 참 많은 질문이 따라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거 개고를 먹지 말라 하는 거하고 먹으면은 처벌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법으로 막는 부분들 정도까지 가려면은 어느 정도의 국민 대다수, 그러니까 보통 여론조사에서는 3명 중 2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개헌선. 그 정도 이상은 어느 정도의 합의가 사회적인 인식이 확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이제 지금 그런 단계인가? 기호에 따라서 이제 개고기를 먹고 안 먹고잖아요. 그 뭐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경우도 다양성, 뭐 개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보면서 법의 잣대로 해서 이렇게 선을 긋는 거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이제 좀 법적으로 금지하는 쪽에 찬성을 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동물보호 단체라든가 이쪽에서도 접근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많은 사람들이 개고기에 대해서 불호 입장이면서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저항감을 갖고 있는 분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정치학적으로 보면 스윙보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또 잘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라고 하는 그 구호에 따라주지 않으면 부족하고 그리고 개고기를 먹고 있는 사람은 야만인이다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데 오히려 실패할 수 있거든요. 더 대중적인 설득에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어떤 분한테는 일자리라든가 생계가 그렇죠. 네.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대안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공공기관에서 걔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실 저기 승돌이는 저희 이제 공단에 찾아왔습니다. 4월 달에 엄청 이제 비가 내리고 좀 추운 아침이었는데 예, 비 오는 날 비가 그때 많이 왔는데요. 그때 그냥 그 버려진 개로 예, 저리 왔거든요. 점심때까지 가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쓰러운 마음에 유기견 보호소에 연락을 했죠. 근데 연락을 했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 안락사도 당할 수 있고. 사실 저희 이제 기관에 찾아왔다가 그 원하지 않게 또 죽음을 맞이하는 게 너무 이제 걸려서 그러면 사실은 왠지 모를 좀 후회가 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직원들한테 좀 동의를 얻자고 이제 메일을 좀 보내게 됐죠. 다행히 직원들이 이제 다 동의를 해주셔서 다 그럼 키우자. 그리고 이제 일부 직원들은 키우는데 돌봐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키우게 됐고 이제 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임원님들도 마침 이제 반려견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러면 키워서 우리 공단 마스코트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키우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바짝 말라가지고 피부병이 막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 사람 되겠나 이랬거든요. 해야 되겠나 이제. 그런데. 사실 뭐 걱정도 된 건 사실이지만 또 직원들이 개를 싫어하는 직원들 뭐 이런 직원들도 승돌이가 와서 또 개에 대한 좀 거부감들도 줄어들고 그때는 완전 그냥 버려진 거지 강아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주 잘 먹고 잘 커서 아마 저보다 더 호강한 것 같습니다. 돌아. 승강기 안전공단이다 보니까 승돌이로 하자. 승돌이가 꽤 귀엽습니다. 예, 눈도 굉장히 순해 보이고 그리고 생각해봐도 만약에 회사에서 네. 이렇게 함께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꽤 회사 가는 게 좀 즐거운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보기엔 코가 상당히 매력적인 것 코가? 같아요. 예. 저는 눈을 봤는데 예, 색감에서. 네. 조금 닮으신 것 같아요. 승돌이로. 순돌이래요. 순돌이. 순돌이 어디서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 드라마에 나왔던 네.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빨리 자. 직원들 입장에서는 괜찮을 예. 텐데 뭐 네.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실 회사에서 개를 키워 뭐 개판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관리자도 그걸 허용을 한 거잖아요. 네, 용인을 네. 한 거니까. 네. 네. 이게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동물 유기라는 심각한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승돌이도 공단으로 입양이 되지 않았었더라면 안락사될 운명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 우리가 조금 짚어보고 싶은데 지금 반려인구 1000만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경남도민들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 4명 중 1분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동물 유기가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휴가철에 특히 더 많다면서요. 지난해 전국의 유기동물 수가 10만 2천여 마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네네. 와. 그러면 한 달에 거의 10,000명. 한 8천 마리 이상이 유기된다고 봐야죠. 이 중에서 6월하고 8월 이 휴가철에
전체의 32.3%의 동물이 유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휴가철에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최대는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도 지난해 유기동물 수가 7,900여 마리, 거의 8,000여 마리에 육박하죠. 그 유기동물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에 캣맘 아시죠? 네. 길고양이들 밥도 주고 좀 돌봐주는. 직업은 영어 강사인데 이제 개인적으로 동물권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캣맘이고요.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심한 처참한 모습을 갖고 있던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깡마르고 털이 다 뭉쳐있고 길 가던 사람들이 걔를 보면 딱 길을 멈추고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밥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경계심이 굉장히 많아서 밥 먹는 데까지 이제 데리고 와서 밥을 주긴 했는데 주기만 하고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요. 경계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2년의 시간 동안 밥만 줬어요. 신뢰가 이제 조금씩 쌓였는지 2년 후에 제가 만지는 걸 허용하더라고요. 진짜 기적같이. 자, 아유 졸리네 우리 씩씩이. 닦아줘요. 안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닦아줬어요. 그 가만히 있어서 긴급하게 구조를 한 거예요. 이동장에 넣어가지고 병원 데리고 가서 입원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무서워. 괜찮아. 낳고서 가자. 옳지. 배고파? 한 달 넘게 치료하고서 다시 원래 살던 그 주변에 방사를 했었거든요. 그 친구 이름이 씩씩인데 왜 씩씩이라고 했냐면 너무너무 처참한 모습이지만 정말 꾸역꾸역 밥 먹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강하게 사는 거 보고 저도 너무 감명을 받아서 씩씩이라고 그냥 길에서 아예 태어나서 사는 애는 어느 정도 자기 엄마한테 교육도 받고 이렇게 살아갈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출 수는 있지만 유기면은 거의 전쟁터에 그냥 갖다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훨씬 죽는 확률이 높을 뿐더러 사람에게 친화적인데 오히려 해코지를 당할 경우가 훨씬 많죠. 키우다가 버리는 일이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유기를 해도 처벌 안 받는다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한국은 동물보호에 대해서는, 동물권에 대해서는 최하 후진국인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펫샵이라는 게 존재하고 마트를 갔는데 개를 신용카드로 할부로 해서 살 수 있다고 하거나 교환 환불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마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충동을 조장하고 있고요. 그 독일에서 우리나라처럼 약간 동물을 돈을 주고 사거나 쉽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부가 그걸 허락하지 않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단순히 국가의 어떤 윤리성의 수준 정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 나라들도 고민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들이 생겼었고. 근데 이 방법이 정말 사회 전체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양이를 모든 사람이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예뻐야 되는 건 아닌데 동물은 인간 사회에서 발언권이 없잖아요. 불공평하다, 시위할 수도 없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 아동에게 아동의 권리가 있듯이 동물도 이제 생명체가 있는 존재니까 살아갈 기본 권리는 있으니까 그 동물들이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물들에게는 발언권이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수자는 동물이 아니냐 이런 얘기 했는데 공감이 많이 됩니다. 반려동물 분양 때부터 뭔가 조금 시스템이 달라진다면 유기 비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고양이의 경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양줍이라고. 네, 길고양인데 새끼 때 주워서 집에 가서 기르는 겁니다. 제 후배도 한 명이 그러고 기르고 있는데 이 양줍은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길고양이를 새끼 때 주워서 집에서 기르면 조금만 지나면 집고양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 책임 못 지겠는데 얘 원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줘야지.
이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생각도 허위의식이에요. 그게 마치 방생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무책임하게 다시 그렇죠.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고양이는 이미 집고양이가 됐기 때문에 길에 적응하기 대단히 어려워진 그런 체질이 되어버린 상태인 것이고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비우고 며칠 동안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엄마 없어졌네? 하고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돌봐주면서 며칠 동안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미 고양이하고 다 단절되었다라는 게 확실시 되면 그때 가서 기르는 게 맞고 그리고 길고양이를 다시 무책임하게 길로 보냈을 때 엄마랑 다시 만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못 알아본답니다. 며칠 떨어져서 지내면 서로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양주부를 할 때는 결단을 하고 주변 상황을 잘 살펴서 결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정 분양은 금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가정 분양이라고 하면 허가되지 않은 것. 최근에 SNS 통해서 뭐 강아지나 고양이 분양합니다 이렇게 광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동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은 시군구청장에서 동물 판매업을 등록한 동물 판매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점이나 뭐 인터넷, SNS를 통해서 자, 뭐 공급합니다, 싸게 공급합니다, 건강합니다 이렇게 거래하는 건 다 불법이라는 거죠. 동물보호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기는 또 계속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처벌은 강화는 했는데 유기는 계속 늘고 있고 처벌받는 사람은 적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2017년 한 해 통계를 보면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이 7,926마리예요. 그리고 한편 서울에서 같은 기간 발생한 유기동물은 8,631마리예요. 양쪽 다 만만치 않은 숫자인데 여기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벌금이 아닌 행정처벌인 과태료에 그치고 있는 것이 동물 유기인 것이고 그리고 뭐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자체 사정이기 때문에 또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과태료라고 했을 때 이게 벌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만 봐도 어떤 경찰력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유기에 대해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아직도 대단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진주 시내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쓰레기 봉투 안에서 강아지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쓰레기 봉투에 버려도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죽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 극역 봉투에 버리게 돼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그런가요? 그런데 죽은 강아지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합법적인 건가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는 강아지를 버리면 이거는 유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수소문해 보니까 근처에 있는 애견샵에서 버린 걸로 확인이 됐는데 뭐 당시 그 주인의 입장은 애가 죽어 있어서 버렸다. 그런데 실제로 뭐 경찰 조사나 그렇고 뭐 살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살아있는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은 동물 사체마저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는 것이 그것이 합법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물보호법 22조는 이렇게 얘기해요. 동물의 사체가 발생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또 33조에 따라서 동물 장묘업에 등록을 한 자가 설치 운영하는 장묘 시설에 가서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동물 장묘 시설이 많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쓰레기 규격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게 법규를 지키는 겁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받아들이기 좀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면 땅에 묻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땅에 묻겠다. 네, 그게 오히려 더 함께 살았던 반려동물이라면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불법입니다. 그건 또 불법이고. 그건 불법이고요. 쓰레기 봉투는 합법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처리해야 될 물건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땅에 함부로 묻는 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검을 쓰레기처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독일의 경우는 노킬 정책이라고 해서 의료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면 안락사나 이렇게 죽이는 정책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독일 사회를 보면은 헌법부터가 달라요.
이미 개헌을 하면서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라고 하는 동물권 조항이 헌법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떠냐? 지금 민법을 보면은 이분법이 적용되고 있어요. 인간이냐 물건이냐. 그래서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을 받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강아지가 강아지 인형이랑 동급이에요. 극악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민법이라든가 이쪽을 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헌법도 바꾸자. 헌법에 동물권 넣자라고 하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서도 동물권 부분이 들어가는 아직까지 그런 개헌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함께하는 순간부터 동물들의 삶에는 결정권이 없어지죠. 먹는 것부터 죽기까지 모든 일이 인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려동물, 이 또 다른 가족을 위해서 우리 패널분들 소수 의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동물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면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인간도 먹고 살기 힘든데 동물을 뭐 이렇게 챙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보다는 줄어든 것 같지만 여전히 뭐 동물보호단체 캠페인을 해도 거리에서 듣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동물입니다. One day I know I feel home again. One day I know I feel strong again. Lift my head. Many times I've been told, all this talk will make you. So I'll close my eyes.